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통장에서 돈이 조용히 증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당신이 그토록 믿었던 예금 통장이 영원히 오를 것만 같았던 아파트가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정말 소름 돋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남들이 다 망했다며 비명을 지르며 도망칠 바로 그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다시 없을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1929년 대공황 때 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쳐났지만 바로 그 시기에 100년을 이어갈 재벌 가문이 탄생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똑같았습니다. 수백만 명이 집을 잃고 쫓겨날 때 진짜 부자들은 헐값에 나온 알짜 부동산을 말 그대로 쓸어 담았습니다. 경제 위기라는 건 돈이 증발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단지 겁먹은 사람 주머니에서 준비된 사람 주머니로 돈의 주인이 바뀔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뻔한 경제 뉴스 읽어주는 영상이 아닙니다. 다가올 2026년의 폭풍 속에서 당신이 가진 걸 털리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남들이 흘린 피를 줍는 사람이 될지를 결정할 생존 지침서입니다. 특히 영상 중간에는 과거 위기 때 살아남은 부자들이 도대체 언제 무엇을 샀는지 그 구체적인 타이밍과 방법을 낱낱이 공개할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십시오.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의 10년 뒤 미래가 바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필 2026년일까요? 왜 수많은 전문가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를 티핑 포인트로 지목하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세 가지 거대한 시한폭탄 위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터질 폭탄은 부채의 역습입니다. 2020년 팬데믹 때 전 세계가 돈을 미친 듯이 풀었습니다. 마치 내일은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경제학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우린 미래의 소득을 가불해서 쓴 겁니다. 이제 그 청구서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금리는 올랐고 빚을 낸 개인과 좀비 기업들은 이자를 감당 못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돈을 푼 지 5년 뒤, 그러니까 딱 2025년과 2026년 사이가 이 부채 사이클이 터지는 임계점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게 바로 상업용 부동산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 오피스 빌딩 공실률이 역대 최고치라는 거 아십니까? 재택근무는 일상이 됐고 금리는 안 떨어지죠. 문제는 이 텅 빈 빌딩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의 대출 만기가 2026년에 대거 몰려있다는 겁니다. 건물주는 돈 못 갚고 은행은 파산 위기에 몰립니다. 만약 이 고리가 끊어진다면 2008년 리먼 사태는 예고편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폭탄은 인공지능 버블입니다. 지금 전 세계 돈이 죄다 AI라는 한 놈한테만 몰려있죠. 물론 AI는 혁신 맞습니다. 하지만 2000년 닷컴 버블 때 인터넷도 혁신이었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기대가 현실을 너무 앞서갈 때, 그리고 실망 매물이 쏟아질 때 시장은 정말 무섭게 추락합니다. 그 조정 시점이 바로 2026년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폭탄 중 하나만 터져도 휘청거릴 텐데 지금은 이 세 개가 동시에 째깍거리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밤 뉴스는 이 이야기를 안 할까요? 왜 은행 창구 직원은 당신에게 적금만 권할까요? 간단합니다. 당신이 불안해야 그들이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패닉에 빠져 예금을 찾으면 은행은 수수료를 받고, 당신이 급매로 집을 팔면 중개인이 떼어먹고, 당신이 공포에 떨며 펀드를 환매하면 증권사가 이익을 챙깁니다. TV에 나와서 안심하라고 말하는 전문가들. 그들이 실제로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미 달러 계좌를 만들고 해외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자기 가족 명의로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말로는 안심하라고 하면서 몸으로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강남 압구정 부자들이 지금 조용히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달러 통장 만들고 싱가포르 은행 계좌 개설하고 자녀 유학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시그널입니다. 자, 그렇다고 너무 공포에 질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런 지옥 같은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성공을 거둔 생존자들의 이야기니까요. 먼저 닷컴 버블의 생존자 아마존을 떠올려 보십시오. 2000년 초반 닷컴만 붙으면 주가가 10배씩 뛰던 광란의 시대가 끝나고 거품이 터지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아마존 주가가 113달러에서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불과 6달러입니다. 95%가 증발한 겁니다. 월가는 비웃었습니다. 아마존은 끝났다. 곧 사라질 거라고요. 하지만 제프 베조스는 달랐습니다. 주가가 6달러가 됐을 때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가 신경 쓰지 마라. 우리는 주가를 관리하는 회사가 아니라 고객을 관리하는 회사다. 남들이 차트 보며 패닉에 빠져 있을 때 아마존은 미리 확보해둔 현금을 꽉 쥐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경쟁사들이 줄도산하며 헐값에 내놓은 물류 창고와 인재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뭐 다들 아시죠? 지금 아마존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 됐습니다. 여기서 배울 첫 번째 교훈입니다. 위기 때는 주가가 아니라 현금 흐름과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 삼성과 대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의 운명을 가른 건 딱 하나, 위기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당시 대우그룹은 위기를 기회로 착각했습니다. 빚을 내서 헐값에 나온 기업들을 마구잡이로 사들였습니다. 덩치를 키우면 살 줄 알았던 거죠. 결과는 더미에 떨려 공중분해됐습니다. 반면 삼성은 이건희 회장이 위기 전부터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라며 위기감을 조성했고 실제로 위기가 터지자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필요 없는 건 과감히 자르고 확보한 달러와 현금으로 반도체 기술에 올인했습니다. 경쟁자들이 다 망해서 사라진 빈들판. 거기서 살아남은 삼성은 독식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위기 때는 덩치를 키우는 게 아니라 지방을 태우고 근육만 남겨야 합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하워드 막스의 2008년을 보십시오. 세상이 망할 것처럼 금융이 마비됐을 때 그는 고객들에게 이런 메모를 보냅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라.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할 때 그는 망해가는 회사의 채권을 휴지 조각 가격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자 그 휴지 조각들은 엄청난 수익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년 만에 수조 원을 벌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가장 큰 수익은 남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칠 때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잔인할 정도로 정확하게 반복됩니다. 우리가 겪게 될 2026년의 위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하지만 부의 지도를 바꿨던 결정적인 순간들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주식 투자로 전 재산을 날리고 노년을 우울하게 보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1720년 영국에서는 남해 회사라는 기업의 주가가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지금의 코인 열풍이나 인공지능 테마주 열풍과 똑같았습니다. 초기의 뉴턴은 주식을 사서 꽤 큰 수익을 올리고 매도했습니다. 천재다운 현명한 판단이었죠. 하지만 그가 판 뒤에도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랐습니다. 뉴턴의 친구들은 늦게 들어가서 몇 배의 수익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아프고 조바심이 난 뉴턴은 결국 꼭지에서 전 재산을 털어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거품이 꺼졌습니다. 뉴턴은 현재 가치로 약 40억 원에서 50억 원에 달하는 돈을 순식간에 날렸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남의 회사라는 이름만 들어도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소수점까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들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할 수가 없다. 이 이야기가 2026년을 앞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똑똑한 머리나 복잡한 차트 분석이 당신을 구해주지 않습니다. 남들이 돈을 벌었다는 소리에 이성을 잃고 뛰어드는 포모 증후군. 바로 그 소외되는 공포를 이기지 못하면 천재 과학자도 한순간에 거지가 됩니다. 1930년대 대공황의 가장 어두운 시절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미국은 희망이라는 단어가 사치였던 시절이었습니다. 길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쳐났고 멀쩡하던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주식 중개인들이 건물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모두가 주식을 파는 것조차 포기하고 휴지 조각으로 만들던 그때 진 폴게티라는 젊은 사업가는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으로 석유회사들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당시 석유회사 주식은 기업이 가진 기름통 가격보다도 쌌습니다. 사람들은 게티를 보고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은데 기름이 무슨 소용이냐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게티는 냉정했습니다. 경기가 망해도 사람들은 난방을 해야 하고 자동차는 굴러가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가격은 말도 안 되게 싸다. 그는 대공황 기간 내내 헐값에 나온 우량한 석유 회사들을 쇼핑하듯 사들였습니다. 몇 년 뒤 경기가 회복되자 그의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는 훗날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인터뷰에서 기자가 비결을 묻자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남들이 팔지 못해 안달이 났을 때 사고, 남들이 사지 못해 안달이 났을 때 파는 것. 그것이 투자의 전부입니다. 단순하지만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이 용기야말로 부의 자격증입니다. 197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맞이할 2026년의 시나리오 중 하나인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때입니다.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경제 성장은 멈춰버렸습니다. 주식시장은 10년 넘게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유명한 경제 잡지에서는 주식의 죽음이라는 표지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더 이상 주식으로 돈을 벌 시대는 끝났다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바로 그 시기에 전설적인 투자를 단행합니다. 그는 워싱턴 포스트라는 신문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워싱턴 포스트의 시가총액은 8천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버핏이 개선하기에 그 회사가 가진 자산과 수익 가치는 최소 4억 달러였습니다. 쉽게 말해 4억 원짜리 집이 시장 분위기가 흉하다는 이유로 8천만 원에 나올 셈입니다. 버핏은 이를 두고 1달러짜리 지폐를 25센트에 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며 주식을 던질 때 버핏은 기업의 본질 가치만 보고 묵묵히 주워 담았습니다. 그 후 워싱턴 포스트 주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려 10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버핏의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위기가 오면 가격은 거짓말을 하지만 가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장 분위기라는 유령에 속지 말고 숫자와 데이터가 말해주는 진짜 가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1990년대 초반 일본의 버블 붕괴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반면교사입니다. 당시 도쿄 땅을 다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부동산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종교처럼 믿었습니다. 은행들은 집값에 120%까지 대출을 해줬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풍경 아닙니까?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거품이 터지자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점에서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평생 빚만 갚다가 노련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옥 같은 일본의 불황 속에서도 돈을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들은 일본 내에서는 답이 없다는 것을 빠르게 인정했습니다. 제로금리인 일본 엔화를 빌려서 이자를 많이 주는 해외 국가의 채권이나 자산에 투자했습니다. 이것을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국가 경제가 무너지고 내 자산 가치가 떨어질 때 키아를 국내가 아닌 해외로 돌린 사람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당신이 2026년 위기를 대비할 때 반드시 달러 자산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과 원화 가치가 동시에 떨어질 때 당신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는 달러와 해외 자산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상황은 일본보다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가계부채는 GDP 대비 164%입니다. 세계 1위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영끌에서 강남 아파트 산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 기준 금리는 0.5%였습니다. 지금은 3.5%입니다. 금리가 3% 올랐다는 건 10억 원 빚진 사람의 이자가 연간 3천만 원 늘었다는 뜻입니다. 한 달에 250만 원씩 더 내야 합니다. 월급쟁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전세가율은 이미 위험 수준을 넘었습니다. 강남 일부 아파트는 전세가가 매매가의 90%를 넘어섰습니다. 집주인이 깡통을 차는 순간 전세 사는 사람도 길바닥에 나앉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IMF 때가 2,000원이었으니까 중간쯤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 전문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괜찮다. 한국 경제 펀더멘털은 튼튼하다. 이건 1997년에도 똑같이 들었던 말입니다. 서울 용산과 잠실에 초고층 빌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마천루가 완공될 때마다 경제 위기가 터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건물을 올릴 때가 바로 거품이 터지기 직전에 마지막 파티라는 신호입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견했던 괴짜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입니다. 그는 의사 출신의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2005년부터 그는 미국 주택시장에 이상한 징조를 감지했습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은행이 마구잡이로 대출을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대출 채권들이
복잡한 금융상품으로 포장되어 전 세계로 팔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이 거대한 사기극이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두가 집값이 오른다에 베팅할 때, 혼자서 집값이 폭락한다에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를 비난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아우성쳤습니다. 월가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는 무려 2년 넘게 고독한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로 한쪽 눈에 의안이 빠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8년 거짓말처럼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고 집값이 폭락했습니다. 그는 수천억 원의 수익을 올리며 전설이 되었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순히 예측을 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판단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남들과 다르게 행동할 때 극도의 공포를 느끼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소수입니다. 다수와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망상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뉴턴, 게티, 버핏, 그리고 마이클 버리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관통하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앙이 아니라 탐욕과 공포라는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주기라는 사실입니다. 2026년에 다가올 폭풍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군가는 뉴턴처럼 분위기에 휩쓸려 뒤늦게 상투를 잡을 것이고, 누군가는 일본의 사례처럼 변화를 거부하다가 자산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게티처럼 남들이 버린 자산을 주워 담을 현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버핏처럼 공포 속에서도 가치를 계산하는 차가운 머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이클 버리처럼 대중의 반대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역사 속 승리자들은 특별한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위기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미리 준비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방아쇠를 당겼을 뿐입니다. 이제 주사위는 당신에게 넘어왔습니다. 지금부터 딱 3가지만 실천하십시오. 첫째, 현금 확보에 목숨을 거십시오. 지금 마시는 커피 한 잔, 과시용 명품, 당장 끊으세요. 지금 쓰는 100만 원은 위기 때 1억 원의 가치를 가진 씨앗입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현금 비중을 30%에서 50%까지 늘리십시오. 빚은 줄이고요. 이 현금이 위기의 순간 당신을 구원할 구명조끼이자 부자로 만들어줄 무기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무엇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까? 구명보트 자리를 확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현금이 바로 그 구명보트입니다. 둘째, 공부로 멘탈을 무장하십시오. 막상 위기가 오면 무서워서 못 삽니다. 손이 떨리거든요. 저 회사 망할 거야. 집값 더 떨어질 거야. 라는 공포를 이기는 건 오직 지식뿐입니다. 내가 살 아파트의 전세가율, 내가 살 기업의 현금 보유량, 내가 투자할 산업의 미래 가치, 지금부터 공부하세요.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공포 속에서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압구정 부자들이 위기 때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더 많이 알기 때문입니다. 셋째, 절대 시장을 떠나지 마십시오. 장 안 좋다고 주식 앱 지우고 뉴스 끄면 기회가 오는 발자국 소리도 못 듣습니다. 폭락장일수록 더 예민하게 시장을 지켜보세요. 바닥의 신호는 항상 시장 한복판에 있는 사람 눈에만 보입니다. 하워드 막스가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수 있었던 건 그가 피 튀기는 시장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구경꾼이 아니라 선수에게만 옵니다. 2026년 거대한 폭풍이 온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은 비 피할 곳 찾으며 벌벌 떨겠지만 이 영상을 보신 당신은 빗물을 받아 농사를 지을 준비를 하십시오. 위기의 한자어는 위험이자 기회입니다. 남은 시간 철저히 준비해서 남들이 잃어버린 피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늑대입니까? 아니면 양입니까? 늑대는 겨울이 오기 전에 사냥을 준비합니다. 양은 목동이 지켜줄 거라 믿다가 잡아먹힙니다. 댓글에 답해주세요. 당신은 2026년에 늑대가 될 겁니까? 양이 될 겁니까? 저는 하나하나 읽을 겁니다. 그리고 진짜 늑대만이 살아남는 방법을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